옛날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하늘나라에도 인간 세상과 같이 임금님이 사는 수도가 있었다. 그곳의 이름을 백옥경이라고 불렀는데 백옥경에는 하늘의 임금인 옥황상제와 여러 신선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문창성군은 학문에 대한 업무를 맡아보는 신선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난 탓에 옥황상제가 매우 아꼈다. 그런데 백옥경의 잔치가 벌어진 날이었다. 백옥루라는 아름다운 정제가 완성된 것을 축하하여 열린 그 잔치에서 옥황상제는 우연히 문창성군에게 인간 세상과 못다 맺은 인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문창성군을 얼마 동안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 남아있는 미련을 다 떨치고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5명의 선녀가 또한 문창성군과 인연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 5 선녀도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옥황상제는 잔치가 끝난 후 문창성군에게 백옥루에 올라가라고 했다. 그러고는 5 선녀를 차례로 백옥루로 보냈다. 문창성군과 5 선녀는 백옥루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유난히 아름다운 달을 구경했다. 그러다 다들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짓는 이가 또 있었다. 바로 석가세종과 관세음보살이었다. 그들은 문창성군과 5 선녀를 도와주기 위해 거기 있었다. 석가세존이 먼저 가지고 있던 옥련화 한 송이를 흔들어 5개의 구슬을 만들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꽃과 구슬들을 들고 인간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 발 아래로 온갖 탐욕과 고통에 아우성치는 인간 세상이 보였다. 관세음보살은 안타까운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옥련화와 5개의 구슬을 힘껏 공중에다 흩뿌렸다. 그러자 옥련화 한 송이는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지만 5개의 구슬은 산산이 흩어져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관세음보살님께 비나이다. 부디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허씨 부인은 정성을 다해 기원을 드렸다.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새삼 서러운 생각이 솟구쳤다. 허씨 부인은 남편인 양처사에게도 정성을 다해 기원을 드리라고 당부했다. 양처사 부부는 그날 봄 기운을 즐기기 위해 마을 뒤쪽에 있는 옥련봉으로 나들이를 온 참이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새겨진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허씨 부인은 그 바위가 평범한 돌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곧 그 앞에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양처사 부부가 올라간 옥련봉은 원래 이름난 산이었다. 먼 옛날 도사 한 명이 그 위에 올라 아래 경치를 굽어보다 장차 이 산의 기운을 받아 영웅이 태어나리라는 예언을 했을 정도로 옥련봉은 신비로운 기운을 자랑했다. 그런 옥련봉에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새겨진 바위를 발견했으니 그 어찌 대단한 일이 아닐까. 허씨 부인은 남편인 양처사와 함께 아들 하나를 점지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정말 그날로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아이는 아들이었고 이름은 창국이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허허, 문창과 무곡의 기운을 두루 타고 태어난 놈이로다 라고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양처사가 그 말을 듣고는 문창과 무곡에서 각각 한 자씩을 따서 창곡이라고 지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는 1살에 말을 하고 2살에 옳고 그름을 가릴 정도로 총명하기 이를 데 없더니 16살이 되자 스스로 과거를 보겠다고 황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때는 중국 명나라 시절이었다.
길 떠난 지 10여일째가 되는 날, 창국은 큰 도시인 소주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도둑을 만나 빈털터리가 되는 바람에 창국은 졸지에 그곳 자사가 주최하는 시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장원을 차지하면 상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경연대회는 압강정이라는 정자에서 열리고 소주와 항주의 선비들이 거기 다 참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주와 항주 일대의 이름난 기생들도 참가하는데 그중 제일이 강남홍이라는 항주 기생이라는 말을 창국은 얼핏 들었다. 미모가 경국지색일 뿐만 아니라 학문이 뛰어나고 절개가 금강석처럼 굳어서 그 일대 선비들이 강남홍의 마음을 얻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애쓴다는 것이었다. 소주를 다스리는 자사인 황여옥도 그중 한 명이라고 하였다. 압강정에 도착한 창국은 강남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첫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만큼 강남홍은 경국지색이라는 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강남홍 또한 끝자리에 앉아있는 창국을 눈여겨보았다. 차림새는 비록 초라하지만 얼굴에 고귀한 빛이 넘쳐나고 총명한 기운이 거기 모인 선비들을 다 모아도 부족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창국을 보며 남홍은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가만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날 경연대회의 심사는 남홍이 맡아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홍의 마음을 얻기 위해 황자사가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드디어 경연대회가 시작되었다. 일필휘지로 시를 써내려간 창국은 제일 먼저 시를 바쳤다. 남홍이 보니 과연 창국의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다른 선비들의 시를 볼 것도 없이 장원은 창국의 몫이었다. 그러나 남홍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저 선비는 이곳 항주와 소주 출신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 그 사실이 드러나면 저 선비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겠다. 이 고장 출신이 아닌 사람이 1등을 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샘을 할 테니 말이야. 남홍은 창국을 피신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남들이 못 알아차리도록 즉흥시를 지어 노래로 불렀다. 노래의 끝자락에는 자신의 집이 어디인가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래 하늘도 울고 갈 만큼 총명한 창국은 강남홍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창국은 아무도 몰래 그 자리를 떠 강남홍의 집이 있는 항주로 향했다. 우여곡절 끝에 항주에 도착한 창국은 남홍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한 계집종이 나오자 남홍이 일러준 대로 창국은 이름을 확인하였다. 네가 연옥이냐? 계집종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창국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항주 제1의 기녀 강남홍의 집을 제대로 찾은 것이었다. 한편 남홍은 창국이 몰래 빠져나간 뒤 황자사와 다른 선비들이 창국의 뒤를 쫓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남홍은 황자사와 선비들에게 연거푸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다. 그런 후 황자사와 선비들이 쓰러지자 자신도 남자로 변장을 해서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역시 우여곡절 끝에 항주에 도착하여 창국과 다시 만났다.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가 외모와 글솜씨 못지않게 인품도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지엄이와 지아비의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남홍의 신분이 기생인 탓에 남홍은 창국의 정식 부인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남홍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창국에게 부탁했다. 소첩은 천한 몸이라 공자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소첩이 공자께 어울리는 배필을 추천할까 하오니 언짢게 생각지 말아주소서. 이곳 항주의 자사이신 윤형문 어른께는 현숙한 소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소저는 누구보다 공자를 잘 모실 것이니
부디 그 소저와 짝을 이루어 주소서. 창국은 그 말을 하는 남홍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남홍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다시 황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남홍은 눈물로 창국을 배웅한 뒤부터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윤자사 집을 방문하여 그 딸인 윤소저와 친분을 쌓았다. 자신의 소망대로 윤소저가 창국과 혼례를 올리게 된다면 자신은 첩이요 윤소저는 본부인이니 자신이 예를 다해 윤소저를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강남홍이 예상했던 대로 윤소저는 생각이 깊고 마음씨가 매우 고왔다. 남홍은 만날 때마다 그런 윤소저의 인품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윤소저도 마찬가지였다. 남홍이 비록 기녀이긴 하나 어떤 교수들보다 총명하며 학식이 높고 절개가 굳단 사실을 알고는 남홍을 친자매처럼 대했다. 그런데 황자사가 남홍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또다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곧이어 5월 5일 전당호에서 경도회가 열리니 남홍에게도 참가하라는 정갈이 날아왔다. 황자사가 참가를 명한 이상 싫든 좋든 경도회에는 반드시 참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강남홍은 큰 결심을 했다. 내 이미 황성으로 떠나신 공자와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어찌 황자사의 놀이개가 되겠는가. 기회를 보아 넓은 바다에 몸을 던져 나의 절개를 지켜나가리라. 남홍은 그런 마음을 먹고 윤소저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인사를 하는 남홍의 얼굴이 너무 창백하여 윤소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 윤자사에게로 가서 강남홍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여쭤보았다. 그러자 윤자사가 경도위에 얽힌 이야기를 소상히 들려주니 윤소저는 큰일이 났다며 얼굴이 새파래졌다. 남홍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윤소저는 급히 유모에게 잠수부 한 명을 구해오라 하고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유모가 잠수부를 구해왔다. 이름은 손삼랑으로 시커먼 얼굴에 몸에서는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여자였다. 윤소저는 그 잠수부에게 백금 20냥을 주며 이렇게 부탁했다. 오늘 전당호에서 경도회가 열리는데 중간에 한 여자가 물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러니 삼랑은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여자를 구해 달아나도록 하라. 그 길로 삼랑은 전당호로 달려갔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 정말로 미인 하나가 배에서 몸을 던져 강물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 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강남홍이었다. 황자사가 배 위로 남홍을 불러들여 추근거리자 남홍이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남홍이 몸을 던지자마자 삼랑은 남홍을 안아들고 바람처럼 물속을 빠져나가 먼 곳으로 도망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랑은 남홍의 몸종인 연옥의 이모임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 무척 기뻐하며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혹시 다가올지 모르는 추적의 손길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백운도사라는 도인을 만나 머물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계기가 될 줄을 그때는 모르고 있었다. 한편 강남홍의 고국에서는 모두가 강남홍이 죽었다고 생각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창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는 탓에 창국은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에 응했다. 그리고 장원을 차지하여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받았다. 창국이 장원급제를 하자 2명의 강노가 불쑥 찾아와 말했다. 한 명은 황희병이란 자로
자신의 딸과 혼인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한 명은 노균이란 자로 자신의 누이 동생과 혼인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황희병과 노균은 심성이 얄팍한 자들이라 창국이 장차 천자의 총애를 얻어 크게 출세하리라 생각하고는 관계를 맺어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국은 이미 강남홍에게 윤소절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한 터라 두 사람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리고 천자의 배려로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모셔온 뒤 윤소저와 혼례를 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람, 황희병과 노균은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황희병은 부인 위씨와 함께 창국을 다시 사위로 만들기 위해 일을 꾸몄다. 위씨는 천자의 어머니인 황태우와 친척이었다. 그래서 황태우를 움직여 자신의 딸을 창국에게 시집보낼 생각이었다. 위씨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 황태우의 시녀인 궁인을 불러들였다. 그 궁인은 가시성을 가져서 가궁인이라 불렸는데 심성이 곱고 충성스럽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런 가궁인에게 위씨는 처량한 목소리로 한탄하였다. 황태우 폐하와 사촌이신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더니 부모께서 돌아가시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다 당하는구나. 양할림이 천하의 수제라고는 하나 그 부모는 한낱 시골에서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청혼을 물리치니 남보기 부끄러워 어찌 살아갈꼬. 그러면서 덧붙이길 황태우께 말씀드려 윤소절을 창국의 둘째 부인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딸이 창국의 첫째 부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가궁이는 위씨가 한심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황태우도 위씨가 영 못마땅하기만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황강로가 직접 나서 천자께 청을 드렸다. 그랬더니 천자는 흔쾌히 허락하며 당장에 창국을 불러들여 황강로의 딸 황소저와 혼례를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창국은 그 명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옆에 있던 노균이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새파랗게 어린 애송이가 폐하에 의존해서 감히 폐하의 뜻을 어기니 멀리 귀양 보내심이 마땅하옵니다. 화가 난 천자는 노균의 의견을 받아들여 창국을 머나먼 강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시간은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창국이 귀양살이를 한 지 서너 달이 흘렀다. 계절도 바뀌어 때는 가을이 되었고 낙엽이 떨어지는 위로 쓸쓸한 바람이 불었다. 그간 꿋꿋하게 지내던 창국도 가을이 되니 불현듯 집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향수를 달래기 위해 집 앞에 있는 심양강에 나가 산책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국은 누군가가 연주하는 비파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아름다운지 창국은 자석에 이끌리는 모처럼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비파 소리를 따라가니 마당에 꽃들이 피어있는 아담하고 깨끗한 청로가 보였다. 그 안에서 한 기녀가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다. 기녀의 이름은 벽성선으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듯 아름다웠다. 창국은 그날부터 벽성선의 집을 드나들며 귀양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벽성선은 악기만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잘 써서 창국이 벗을 삼기에 아주 좋았다. 또한 벽성선은 옥퉁소도 잘 불었는데 그 옥퉁소는 한번 울렸다 하면 미친 듯한 바람이 불면서 사물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벽성선은 창국에게도 틈틈이 옥퉁소 부는 법을 가르쳐 주더니 하루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제가 듣기에 상공의 옥퉁소 소리에는 다소 무서운 기운이 있사옵니다. 하여 머지않아 전쟁터에 나가게 되실 듯하니
이 곡을 배워두시면 요긴하게 쓰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벽성선은 창곡에게 퉁소곡을 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 황성에서는 천자가 이제 창곡을 용서하기로 하고 자신의 생일에 맞춰 창곡을 불러들였다. 그것은 창곡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벽성선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창곡이 귀향을 왔던 몸이라 감히 여자를 얻어 데리고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창곡은 황성에 돌아간 다음 수레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 뒤 혼자만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황성에 돌아온 창곡은 벽성선에게 수레를 보낼 틈도 없이 황희병의 딸 황소저와 결혼해야 했다. 또다시 황소저와 혼인하라는 천자의 명령을 더 이상은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벽성선에게 황성으로 오라는 편지 한 통만 간신히 보낸 뒤 곧바로 남쪽으로 떠나야 할 일이 생겼다. 원래 중국은 한족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로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로 바뀌면서 빛나는 문물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땅 주변으로는 한족이 아닌 민족들이 제법 있었다. 만주족, 여진족, 흉노족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은 수는 비록 적었지만 중국 땅 주변에 엄연히 나라를 세우고는 각자의 풍속을 좇으며 살아갔다. 중국은 중국 아닌 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며 업신여겼는데 그 오랑캐 나라들이 빈번히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중국에게는 늘 골칫거리였다. 창곡이 살던 명나라 시절에도 오랑캐라 불리는 주변국들의 반란이 끊이질 않았다. 창곡이 그때 남쪽으로 떠나는 이유도 교지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던 남만주족이 명나라 땅에 쳐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창곡에게 오랑캐군을 진압하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벽성선은 황성에서 오매불만 기다리던 창곡의 편지가 날아오자 즉시 황성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 그런데 도중 어느 지역에서 오랑캐를 진압할 명나라 군대가 그날 밤에 도착하는데 그 대장 이름이 양창곡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들은 벽성선은 반가움에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이내 옥퉁소를 전해주어야 창곡이 전쟁터에서 무사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몹시 가슴이 떨렸다. 벽성선은 밤에 명나라 군대의 진영 가까이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 옥퉁소를 불렀다. 그러니 창곡이 어찌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창곡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는 퉁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올라가 벽성선과 재회를 했다. 벽성선은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며 옥퉁소를 창곡에게 건넸다. 창곡은 그런 벽성선이 고맙고 측은했지만 오랑캐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굳게 당부를 하며 즉시 벽성선을 황성으로 떠나보냈다. 황성으로 가거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윤소저와 상의하시오. 윤소저는 생각이 깊고 성품이 인자하니 그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오. 한편 벽성선이 찾아오자 창곡의 부모님과 윤소저는 벽성선의 성품이 어질단 사실을 알아보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황소저만은 달랐다. 벽성선이 하늘의 선녀같이 아름다운 것을 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벽성선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그 첫 번째 계책으로는 건달 한 명을 몰래 벽성선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꾸며 몸종인 춘월이 그것을 목격하게 했다. 그래서 춘월이 소리를 지르면 건달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처럼 연극을 꾸몄지만 그 일을 보고서도 창곡의 어머니인 허부인과 윤소저는 수상한 도적이 침입했다고 생각할 뿐 벽성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또다시 계책을 꾸몄다. 하루는 황소저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벽성선에게 병문안을 오라고 청하였다. 벽성선이 몸종을 데리고 황소저 방을 찾았더니 한쪽 구석에서 약이 다려지고 있었다. 마침 약이 다 다려졌기에
벽성선은 몸종을 시켜 황소저에게 약을 먹이도록 했다. 그런데 약을 맛보기도 전에 냄새를 맡더니 황소저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춘월이 그 장면을 보고는 황소저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아 약 속에 넣어보았다. 그랬더니 은비녀가 푸른빛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춘월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소저가 죽어간다, 죽어가. 그 소리에 허부인과 윤소저가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황소저는 멀쩡한 것만 같아 허부인과 윤소저는 그것이 황소저가 꾸민 일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또다시 벽성선을 꾸짖지 않았다. 그렇게 두 번째 계책도 실패로 돌아가자 황소저는 더더욱 벽성선이 보기 싫어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어 친정으로 돌아갔다. 황소저의 부모들도 딸 못지않게 얄팍한 인물들이라 딸을 야단치는 대신에 아무 잘못 없는 벽성선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천하고 악독한 기생 때문에 귀하디 귀한 우리 딸이 이렇듯 고생하고 있구나. 그러자 황소저 곁을 지키고 있던 몸종 춘월이 싸늘히 웃으며 나서는 것이었다. 화근이 되는 싹은 아예 잘라버리는 게 나은 법이지요. 이참에 자객을 시켜 그 기생을 없애는 게 어떠한지요? 하지만 황소저와 어미인 위씨는 다소 주춤거렸다. 그러자 춘월이 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벽성선의 자태를 생각해 보소서. 하늘에 선녀가 따로 없지 않사옵니까? 더구나 요즘은 핍박받는 기색이 더해져 그 아름다움이 측은함마저 일으키니 상공이 돌아오신다면 더 아껴주시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황소저와 위씨의 눈에서는 질투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들은 춘월에게 자객을 당장 구해오라고 일렀다. 춘월은 오래지 않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노인 한 사람을 데려왔다. 노자객은 황소저와 위씨를 보자마자 대뜸 말하였다. 저는 불쾌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이옵니다. 하오니 이번 일에 한치의 잘못도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위씨는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벽성선을 모함했다. 그러자 노자객은 분노하며 즉시 벽성선에게로 달려갔다. 그때 벽성선은 집안이 시끄러운 것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며 별당에서 나와 좁은 창고방으로 들어가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삼배 옷을 입고 이불 대신 거적을 깔아 죄인처럼 생활하는 것이었다. 노자객은 달빛에 드러난 벽성선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 모습이 자기가 들은 것과는 정반대로 몹시 초췌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얼굴에는 진실된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내 듣기로는 사악한 요부라 하였는데 저것은 늑대한테 부당하게 공격받은 사슴의 모습이 아닌가. 그제서야 노자객은 나이 70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일의 앞뒤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깜짝 놀라는 벽성선을 달래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들은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노자객은 머리 끝까지 분노하여 황소저의 집으로 달려가 춘월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면 춘월의 목을 벨 것이라 협박하여 황소저와 위씨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간악한 꾀를 써서 죄 없는 벽성선을 죽이려 한 너희 모녀를 생각하면 내 당장이라도 목을 베고 싶으나 마음이 비단결 같은 벽성선의 부탁으로 너희 모녀를 살려두노라. 그러니 다시는 그녀를 해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다음 춘월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밖으로 나와 큰 길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 황강로의 부인 위씨가 그 딸과 짜고서 이 몸을 매수하여 양승상에 첩인 벽성선을 죽이려 했노라.
그러나 벽성선은 아무 죄가 없고 황소저가 까닭없이 벽성선을 질투한 것이다. 그러니 누구라도 나를 대신해 벽성선을 죽이려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고는 춘월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어느새 춘월의 코와 두 귀가 베어져 있었다. 춘월의 그런 모습을 본 위씨와 황소저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계책이 또다시 실패한 것이 못내 분하기만 하였다. 그래서 또다시 계책을 세웠다. 벽성선이 자객을 사서 황소저를 죽이려 했다는 거짓말을 흘려 그것이 천자의 귀에까지 들어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황태우의 귀에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가궁인을 불러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황태우는 위씨의 사람됨을 알고 있는 탓에 그 거짓에 속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일은 양승상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라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오. 허나 나란 일을 하는 대신의 집에 자꾸만 풍파가 있는 것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 그러니 당사자인 양승상이 돌아와 알아서 처리할 때까지 벽성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면 일단 양승상의 집이 조용해질 것이 아니오. 천자도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여 창곡이 돌아올 때까지 벽성선을 고향에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불쌍한 벽성선은 창곡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전쟁터에 나간 창곡은 적군의 한 소년 장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싸움을 시작한 후 창곡은 하늘도 놀랄 만한 작전으로 교지왕 나탁의 진지를 하나씩 빼앗아 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나탁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년 장군이 나타나더니 창곡이 이끄는 명나라 군사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장수의 이름은 홍온탈로 체구가 자그마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희고 고와서 여자라고 해도 믿을만 했다. 하지만 그 재주만큼은 고금의 장군들이 울고 갈 만큼 신통방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창곡이 사용하려는 작전을 미리 다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 무예도 창곡의 부하들이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창곡에게는 뇌천풍이라는 노장군과 소유경이라는 젊은 장군, 마달과 동천이라는 소년 장군 부하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략과 무예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창곡에 대한 충성심이 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감무쌍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적군의 장수들과 싸워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여리여리한 소년 장군에게는 모두가 지고 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소년 장수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체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웠기에 명나라 군사들을 쩔쩔매게 만드는 것일까? 사실 교지왕 나탁을 도와 창곡의 군대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소년 장군은 바로 강남홍이었다. 손삼낭이라는 잠수부에게 구출된 후 깊은 산속에 들어가 백운도사를 만난 남홍은 그때부터 백운도사에게서 갖가지 학문과 무예를 배웠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군사 때문에 궁지에 몰린 나탁이 찾아와 백운도사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백운도사는 자신이 직접 도와주는 대신 제자인 남홍을 추천하였다. 전생에 너는 나탁과 인연이 있어서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홍은 손삼낭과 함께 나탁을 돕게 되었지만 늘 가슴 한켠에는 찜찜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명나라는 곧 자신의 고국이니 나탁을 도우는 일은 자신의 고국을 배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홍온탈, 아니 강남홍은 춘추전국 시대에 장자방이라는 제사가 사용했던 작전을 써보기로 했다.
영웅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웠던 장자방은 유방의 군대가 초나라 항우의 군대와 맞붙었을 때 옥퉁소로 사양가를 불어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지게 한 일이 있었다. 한밤중 들려오는 옥퉁소 가락에 초나라 군사들이 문득 고향 생각에 휩싸이더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흩어져 버렸던 것이다. 남홍은 그 장자방처럼 산 위에 올라가 옥퉁소로 사양가를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명나라 병사들도 맥이 빠진 채 눈물을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득 명나라 진영에서도 옥퉁소 소리가 들려오더니 병사들이 다시 명랑한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홍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이 떠나올 적에 스승인 백운도사가 옥퉁소를 건네주며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원래 한 쌍으로 하나는 너의 진정한 짝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짝이란 누구인가? 바로 창국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명나라 진영에서 들려오는 옥퉁소 소리는 창국이 부는 것이란 말인가? 다음 날 날이 밝자 남홍은 명나라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창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낮에 전투가 벌어지자 명나라 진영으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대장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밤낮으로 그리던 창국이었다. 남홍은 밤이 되기만을 조급히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밤이 되자 몰래 명나라 진영에 숨어들어 창국에게로 다가갔다. 남홍의 모습을 본 창국은 깜짝 놀라며 칼을 뽑아들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왔느냐? 그러나 남만주족의 소년 장군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가. 상궁께선 이 강남홍을 잊으셨나이까? 그 말에 창국이 소년 장군을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강남홍이 분명했다. 창국은 남홍을 얼싸 안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남홍은 눈물을 닦으며 그간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손삼랑을 데리고 명나라에 귀순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했다. 다음 날이 되자 창국은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홍원탈이 우리 편으로 귀순해 왔음을 알렸다. 홍원탈은 원래 우리 명나라 사람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랑캐인 나탁을 도왔던 것이요. 그러다 조국을 배반할 수가 없어 귀순해 왔으니 모두들 환영해주기 바라오. 그래서 명나라 진영에서는 누구도 나탁의 부하였던 홍원탈 장군이 갑자기 명나라 장군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창국은 홍원탈이 원래는 여자며 자신의 작은 부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부하들은 끝까지 홍원탈을 남자로만 생각했다. 한편 교지왕 나탁은 홍원탈이 명나라에 귀순했음을 알고는 부득부득 이를 갈며 추경왕을 찾았다. 추경왕도 자신처럼 오랑캐라 불리는 주병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 도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탁은 수많은 보물을 내놓으며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추경왕은 본래 재물을 탐하는 자라 나탁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추경이 나탁을 돕게 되었는데 그의 딸 일지련도 함께했다. 추경은 요란한 도술로 명나라 군사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명나라 군대에는 누가 있었던가? 바로 백운도사의 제자인 강남홍이 있었다. 강남홍은 추경이 올바르지 못한 요술을 펼쳐 보이는 걸 보곤 자신도 도술로서 맞섰다. 두 사람은 나무와 짐승, 지팡이 같은 물건들로 변하면서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지만 실력이 한 수 위인 남홍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자 추경의 딸 일지련이 나섰다. 일지련은 아버지처럼 요란한 요술을 사용하기보단 원칙에 충실한 기술로 남홍과 겨뤄보고 싶었다.
하여 남홍과 일지련은 일체의 요술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맞대결을 벌였다. 결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남홍의 승리였다. 일지련은 비록 졌지만 싸움을 통해 강남홍의 인품과 재주에 깊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남홍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명나라 진영으로 귀순하였다. 추경 또한 창곡과 남홍이 적군이었던 자신의 딸을 다정히 대해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귀순을 결심했다. 원래 있던 용맹한 부하 장수들에 이어 강남홍과 추경왕 그리고 일지령까지 부하로 두게 된 창곡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단숨에 나탁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 항복을 받아내고는 부하 마다를 통해 즉시 천자께 그 사실을 알렸다. 그때 황성에서는 홍도국이라는 또 다른 주변국의 반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교지국을 물리쳤다는 창국의 편지가 날아들어 천자는 크게 기뻐했다. 천자는 창국과 홍운탈 장군의 공적을 치하하며 큰 벼슬을 내렸다. 그러고는 즉시 홍도국으로 가서 그곳의 반란도 진압하라는 명을 내렸다. 마달은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천자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창국이 있는 곳을 향해 내달렸다. 그러다 중간 어느 마을에서 마달은 건장한 남자 10여 명이 한가한 남자를 기습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분명 강도떼로다. 그렇게 생각한 마달은 강도떼를 물리치기 위해 암자를 향해 가다가 산속을 헤매는 두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두 여자는 바로 벽성선과 몸종 소청이었다. 황소저의 음해 때문에 창국의 집에서 나오게 된 벽성선은 고향을 향하다가 중간에 사나왑이라는 절에서 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또한 황태후가 가끔씩 불공을 드리러 다니는 절이기도 하여 하루는 벽성선이 황태후를 따라온 가궁인을 만나게 되었다. 벽성선의 성도 원래 가씨요, 가궁인의 성도 가씨라 두 사람은 서로 반가워했다. 그러면서 가궁인은 벽성선이 그 절에 머물게 된 사정을 물었다. 벽성선이 간략히 대답했지만 가궁인은 모든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벽성선이 양창국의 첩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궁인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낭자가 황수저와 위씨가 그토록 미워하는 벽성선인 줄은 알지 못했다. 가궁인은 벽성선이 왠지 마음에 들었고 측은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온 뒤 몸종의 눈섬을 시켜 벽성선에게 돈과 옷을 가져다 주도록 했는데 그것이 그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으리. 가궁인의 심부름을 가던 운섬은 길에서 그만 황소저의 몸종인 춘월을 만났던 것이다. 지난날 노자객에게 코와 두 귀를 베인 뒤 흉한 몰골이 된 춘월은 하루하루 벽성선에 대한 복수만을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운섬을 만나 가는 곳을 물으니 산화암이라는 절에 간다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왜 가는 것이냐? 춘월이 물으니 운섬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했다. 우리 가궁인께서 황태후를 따라 그곳에 가셨다가 외로이 있는 아리따운 낭자를 만나셨는데 그 낭자께 옷과 돈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키셨단다. 그 말에 춘월은 그 낭자가 벽성선임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하여 운섬과 헤어진 후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 황소저에게 도착했다. 알았습니다요. 그 천하고 악독한 기생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에 황소저와 위씨는 귀를 쫑긋 세웠다. 춘월은 복수심에 불타는 눈을 빛내며 그런 황소저 모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춘월에게는 천하의 날건달인 오라비 춘성이 있었는데 그 오라비에게 부탁하여 벽성선을 해치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벽성선을 없애지 못하고 그저 내쫓기만 한 것이 불만이었던 황소저 모녀는 춘월의 이야기에 얼씨구나 장단을 맞추며 자금을 내주었다. 그 길로 춘월은
오라비 춘성을 찾아 산화함에 있는 벽성선을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큰 돈을 주겠다고 하자 춘성은 즉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춘월의 말을 전하였다. 천하의 날건달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날건달들이라 춘성의 말에 모두들 이게 웬 떡이냐 하는 표정이었다. 마달이 천자의 편지를 가지고 창국에게로 돌아가던 그날 밤에 산화함을 기습한 강도떼는 바로 그들 춘성의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벽성선은 몸종과 함께 절 뒤에 있는 정자에 올라 달구경을 하던 중이라 건달들의 기습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고는 넘어지고 엎어지며 도망을 가다가 구사일생으로 마달을 만난 것이었다. 마달은 도망 중인 여자가 자신이 원수로 모시고 있는 창국의 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놀랐다. 마달은 벽성선과 몸종 소청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한편 춘월은 원래의 계획에 어긋났음을 알면서도 황소저와 위씨를 찾아가 벽성선을 죽였노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로 벽성선의 신발 한 짝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벽성선이 도망갈 때 엉겁결에 벗겨진 것으로 춘성의 건달 친구들이 주워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턱이 없는 황소저와 위씨는 춘월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기뻐할 따름이었다. 벽성선을 구출한 뒤 무사히 목적지로 돌아간 마달은 천자의 편지와 함께 벽성선의 편지를 창국에게 내밀었다. 그것으로 창국은 벽성선의 처지를 알게 되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벽성선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이상 안심을 하고 자신은 천자의 명을 따라야 했다. 창국은 또다시 부하들을 이끌고 홍도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때 명나라 땅을 침입한 홍도국의 왕 탈해는 천성이 몹시 흉악한 자였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뒤 소보살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소보살 또한 요술에 능통한 요물이었다. 하여 홍도국을 치려면 이만저만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었다. 거기다 탈해의 군사들은 오계동이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계동은 누구도 함부로 건널 수 없다는 오계를 지나야만 나오는 곳이었다. 오계란 5가지 계곡을 가리켰는데 계곡을 채우고 있는 물들이 하나같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먼저 황계의 물은 사람이 마시면 몸이 누렇게 변하면서 병에 걸렸다. 두 번째 철계의 물은 빠지기만 하면 금과 쇠를 녹여버렸다. 세 번째 도화계의 물은 봄이 되어 꽃이 피면 요상한 도끼를 띄었는데 꽃들의 독이 물로 옮겨진 것이었다. 네 번째 아계의 물은 사람이 마시면 벙어리가 되었고 마지막 탕계의 물은 너무나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오계가 그렇게 이상한 성질을 지니게 된 것은 그곳 땅이 사악한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여 명나라 군대가 오계에 가까워지자 그 사악한 기운이 창국과 남홍에게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원래 자그마한 몸으로 힘든 전투를 치렀던 남홍은 그렇잖아도 심신이 무척 지쳐 있었는데 오계 근처의 사악한 기운을 접하게 되자 그만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창국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한순간에 명나라 군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쳐왔다. 남홍의 스승인 백운도사가 나타나 남홍에게 비책을 말해준 것이었다. 내가 관세음 보살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너에게 흉한 일이 닥쳤음을 알고 도우러 왔느니라. 이 어려움만 넘기면 너에게는 부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내 말을 새겨 듣거라. 한줌 흙이 물을 이기고 불이 쇠를 녹이며 복사꽃으로 복사꽃의 독을 물리치고 실증이 나도록 물을 마시면 말문이 다시 트이며 밤이 되면 뜨거운 물도 씻게 되느니라.
그런 뒤 남홍에게 알약 3개를 준 뒤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남홍은 일단 창국에게로 뛰어가 스승이 준 알약을 먹였다. 그러자 얼마 뒤 창국은 정신을 차렸고 남홍의 말을 전해 들은 뒤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창국의 지휘 아래 명나라 군사가 옥외를 건너는 작전이 시작됐다. 황계에 이르면 일동은 황토를 한 주먹씩 가지고 있다가 목이 마르면 입에 황토를 넣은 뒤 물을 마시라. 창국의 말대로 군사들이 따랐더니 정말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이 황계를 건널 수 있었다. 철계에 이르면 일동은 횃불 하나씩을 가지고 계곡을 건너라. 군사들은 풀을 묶어 불을 붙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철계를 건넜다. 그러자 철계의 물이 가지고 있던 쇠를 녹이는 성질이 불과 맞붙어서 사그라져 버렸다. 도하계에 이르면 일동은 주위에 피어있는 복사꽃가지를 꺾어 복사꽃을 온몸에 문지르라. 때는 마침 봄이어서 도하계는 복사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운 복사꽃 기운이 물속으로 스며들어 독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병사들이 복사꽃을 몸에 문지르고 그 물에 들어갔더니 독이 병사들의 몸속으로 들어오질 못했다. 그것은 바로 꽃에서 나온 독을 꽃으로 다스렸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악이었다. 악에 이르면 일동은 한번 물을 떠넣게 되면 배가 터질 때까지 물을 마시거라. 원래 잠수부였다가 강남홍의 부하가 된 손삼랑이 시험삼아 악의 물을 한 입 마셔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남홍이 당황하여 얼른 물을 실컷 마시라고 재촉했다. 하여 삼랑이 배가 터질 때까지 물을 마시니 도로 말이 나왔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 물이 위장에 맞지 않아 말이 나오지 않게 되지만 실증이 날 때까지 마시면 비로소 몸에 맞게 되는 이치 때문에 말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 단계였다. 단계에 이르면 일동은 그늘에 앉아 어두워질 때까지 마음껏 쉬라. 이윽고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그러자 펄펄 끓던 탄개의 물도 어느새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다. 명나라 군사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탄개를 건넜다. 명나라 군대가 옥외를 건너지 못하리라 생각하고는 마음 편히 있었던 탈해와 소보살은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여 창국이란 대장을 더욱 조심하며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다. 그러나 창국은 남홍에게 진지에서 쉬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간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남홍은 쉬면서 어떻게든 몸을 추스려 했다. 남홍은 싸움에 나가 창국을 돕고 싶었지만 차마 창국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 진지에 남기로 했다. 그러나 남홍은 진지에서 쉬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옥외동 주위는 물이 많으므로 수중전이 벌어질 거라 예상하여 부하들에게 물수레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때마다 높은 곳에 올라 옥외동에서의 싸움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창국은 타고난 지략과 부하 장수들의 용맹에 힘입어 의기양양하게 나온 탈해의 군사들을 보기 좋게 혼쭐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소보살이 나오더니 요술을 부려 수많은 마귀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닌가. 마귀들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명나라 군사들의 정신을 흩어놓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강남홍은 즉시 부하 한 사람을 시켜 창국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하게 했다. 그 안에는 500나한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펼쳐드니 마귀들은 갑자기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고 소보살 또한 당황하며 옥외동 안으로 들어갔다.
남홍은 싸움에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창곡을 계속해서 도왔다. 며칠 후 남홍은 살포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불길한 꿈을 꾸게 되었다. 하늘에 떠있던 문창성이라는 별이 떨어지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남홍은 창곡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다. 하여 즉시 옷을 갈아입고 바람처럼 말을 몰아 옥외동 안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창곡은 정말로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전날 밤에 군사들을 이끌고 옥외동으로 쳐들어갔다가 그 작전을 미리 읽어낸 소보살의 농간 때문에 적군들에 둘러싸인 것이었다. 옥외동으로 달려간 남홍은 용감무쌍하게 싸우며 창곡을 찾아 헤맸다. 그 모습을 본 소보살은 남홍이 명나라 군사의 대장을 찾고 있음을 알고는 이미 죽은 명나라 병사의 머리를 잘라 높이 매단 뒤 이렇게 외쳤다. 이것이 명나라 원수 양창곡의 머리통이다. 남홍은 흥분을 하여 탈해의 군사들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아무리 남홍의 무예가 뛰어난다고 하나 혼자 몸으로 막대한 병사들을 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홍이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탈해의 병사들이 남홍에게 집중하는 사이 포위가 풀려 움직일 수 있게 된 창곡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남홍이 이곳으로 왔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곡이 남홍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다 홍도국 병사들에게 포위를 당한 남홍을 발견하게 되었다. 드디어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그 길로 힘을 모아 탈해의 병사들을 무찔렀고 탈해와 소보살은 쥐새끼들처럼 옥외동 안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남홍은 창곡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소보살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물수레들을 사방에 배치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물을 퍼올려 옥외동을 향해 쏟아붓게 했다. 그러자 옥외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탈해와 소보살에게도 배는 여러 척 있었다. 그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배에 올라 계속 저항을 하며 남쪽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득 저편 물 위에서 수많은 배들이 나타나더니 탈해와 소보살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 것이었다. 배들의 선두에는 한 소년 장군이 서 있었는데 바로 일지련이었다. 명나라 군대가 떠난 후 아버지 추경왕과 함께 바다를 돌며 다른 주변국들이 허튼 수작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던 일지련이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나타난 일지련의 도움으로 창곡은 완전히 탈해의 군대를 물리치고 황성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떠나올 때 창곡은 추경왕의 공을 치하하며 탈해 대신 홍도국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딸 일지련은 평소 중국 땅을 동경해왔던 터라 아버지와 남는 대신 창곡을 따라 황성으로 향했다. 천자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창곡과 남홍, 창곡의 부하인 뇌천풍과 소유경, 마달과 동초, 손삼랑 모두에게 커다란 벼슬을 내렸다. 천자는 남홍이 원래 여자였단 사실을 알고는 크게 놀랐다. 이런 기이한 일이 다 있을꼬. 허나 이것은 우리 명나라를 위해 하늘이 홍원탈 같은 인재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홍원탈은 평상시에는 집안일에 힘써 아녀자의 도리를 다하고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남장을 하여 즉시 밖으로 나오도록 하라. 그리하여 남홍은 조정에서 일하는 대신 창곡의 집으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었다. 남홍이 창곡의 집에 도착하여 윤소절을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으랴. 그들은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웃다가 하며 밤을 지새워 그간 쌓인 회포를 풀고 또 푸는 것이었다. 창곡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나라에는 태평성대가 이어졌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절에도
장차 나라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진정한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창국이 오랑캐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오자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듯 나라에는 안일한 태도가 퍼져갔다. 그 틈을 타 간신배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균이었다. 그는 창국이 천자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을 시기해 창국을 모함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이었다. 이때 천자가 동웅이라는 미소년을 아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천자는 원래 음악을 무척 좋아했는데 어느 날 동웅이 생황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은 후 그 재주에 사로잡혔다. 더구나 동웅은 여자처럼 얼굴이 몹시 예쁘장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하여 영리했다. 그래서 천자는 동웅을 아껴 가까이에서 지내게 했다. 남몰래 그 소식을 접하게 된 노규는 얼씨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다. 동웅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자기 품에는 커다란 권세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규는 동웅을 꼬드겨 자신의 누이와 혼인시켰다. 그 덕분에 노규는 동웅과 함께 늘 가까이에서 천자를 만나뵐 수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규는 동웅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아첨의 말을 늘어놓았다. 천자는 점점 동웅과 노균의 말만 듣게 되었다. 그에 따라 노균의 권세도 커져서 조정은 이윽고 창국을 따르는 청렴한 무리인 청당과 노균을 따르는 간신배 무리인 탁당으로 나뉘게 되었다. 청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천자의 행동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직언을 올리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먼저 소유경이 나섰다. 그러나 노균과 동홍의 계교에 빠진 천자는 오히려 소유경을 귀양 보내는가 하면 다음으로 상소를 올린 윤곽류에게도 관직을 빼앗는 조치를 내렸다. 보다 못한 창국이 직접 엎드려 직언을 올렸다. 창국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세상의 바른 이치를 담고 있었지만 천자는 몹시 노여워했다. 하여 창국을 머나먼 운남성으로 귀양 보내버린 것이었다. 노규는 그간 눈엣가시 갔던 창국이 귀양을 가게 되자 남몰래 만세를 불렀다. 이제 세상은 자기 것이었다. 하지만 창국이 살아있는 한은 안심할 수가 없었다. 하여 노규는 창국을 해칠 3가지 계책을 세웠다. 그 첫 번째가 창국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창국이 머무는 숙소에 불을 지르는 것이며, 세 번째가 자객을 보내 창국을 없애는 것이었다. 노규는 사람을 사서 그 계책들을 실행시켜 나갔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누구보다 영리한 강남홍이 항상 창국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동초와 마달 2장군도 창국이 귀양을 가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나 비밀리에 창국을 호위했던 것이다. 그러자 더욱더 분한 마음에 휩싸인 노규는 도사 한 명을 모셔와 제주를 빌리기로 했다. 노균이 모셔온 도사는 청운도사라 불리는 사람으로 알고 보면 지난날 강남홍과 함께 백운도사에게서 수업을 받던 자였다. 하지만 배움이 부족해서 백운도사로부터 절대 속세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을 받았으나 그것을 어기고 뛰어난 도사 행세를 하고 있었다. 노규는 천자에게 청운도사를 소개하였다. 그 자리에서 청운은 신선들이 행하는 도수를 부릴 줄 아는 것처럼 행동하여 천자의 마음을 홀려놓았다. 그때부터 천자는 동훈과 노균에 이어 청운도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게 되었다. 청운은 그런 천자를 다음과 같이 꼬드겼다. 하늘의 신선을 극진히 모시소서. 옛날의 왕들 중에서도 하늘의 신선을 극진하게 모시다 진짜로 신선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사옵니까? 하오니 폐하께서도 나라의 여러 곳을 순시하시며 영험한 곳에서 신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천자는 기꺼이 그 말을 따라 황성을 비워두고 동쪽 땅을 돌아보는 길에 나섰다. 그러다 어느 바닷가에서 행궁까지 지어놓고 동홍, 노균, 청운도사와 함께 신선을 모시는 의식에 한창 열을 올렸다. 창곡의 부하였던 뇌천풍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상소를 올렸지만 또다시 천자는 노균의 꿰매 빠져 뇌천풍을 도낭 땅으로 귀양 보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자는 하늘에서 논일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중간에 미소년 하나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는 것이었다. 천자는 이상하다며 노균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노균은 그 소년이 바로 동홍이라며 기뻐하는 척했다. 그러고는 전국에서 음악에 재주가 있는 소년들을 모아와 동홍 밑에서 훈련을 시켰다. 동홍이 그 소년들을 이끌어 천자에게 음악으로 즐거움을 줌으로써 동홍이 바로 꿈속에서 천자를 구해준 소년이었단 사실을 믿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그 소년들 중에 벽성선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마달 장군의 도움으로 어느 한적한 도관에 피신해 있었던 벽성선은 그곳에서 어느 날 창곡이 귀양을 가게 되었단 소문을 듣게 되었다. 내 팔자가 기구하여 온갖 험난한 일을 겪더니 이제는 상궁께서 귀양사리까지 가시게 되었구나.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또 상궁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 차라리 내가 직접 상궁을 찾아 나서리라. 그리하여 벽성선은 몸종 소천과 함께 남장을 해서 길을 나섰다가 소년들을 모집하는 노균의 부하들에게 끌려오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노균은 자신의 방에서 동홍과 함께 전국에서 데려온 소년들의 재주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윽고 벽성선의 차례가 되었다. 벽성선이 비파를 연주하니 그 소리가 아름답고도 구슬프게 행궁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침 그때 천자는 행궁의 뜰을 거닐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허,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단 말인가. 천자는 노균의 방으로 들어가 누가 그것을 연주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신분을 감춘 채 벽성선에게 계속해서 다른 곡을 연주해보라고 일렀다. 벽성선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천자를 보는 순간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다. 하여 일부러 간신배에게 속아서 나라를 망친 왕들을 풍자한 노래들만 연주했다. 그것을 듣자 천자는 불현듯 자신의 잘못이 느껴지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연주가 끝난 후 천자는 벽성선을 따로 불렀다. 그런데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 그건 바로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년의 얼굴이었다. 천자는 놀라며 벽성선에게 물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벽성선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천자는 몹시 놀랐다. 그럼 네가 지난날 양승상 집안의 풍파 때문에 고향으로 쫓겨났던 벽성선이란 말이냐? 그 말에 벽성선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벽성선을 보니 천자는 비로소 창국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직한 신하였는지 떠올랐다. 천자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그리하여 천자는 다음 날 즉시 양창곡과 소유경, 윤곽누의 죄를 사한다는 명을 내리고 말을 가장 빨리 탈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그 사실을 양창곡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런데 이미 후회할 때가 늦었음인가. 북방에서 문득 위급한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북방에서는 흉노족이 세운 나라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양창곡이 귀양을 갔단 소문을 듣고는 명나라 땅에 쳐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노균은 천자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이제껏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다 흉노족이 쳐들어왔단 소식을 듣고는 천자에게 자신이 나서서 오랑캐를 진압하겠다고 하였다.
그때 노균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들어있었다. 만일 내가 출정하여 공을 세우면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을 씻게 될 뿐 아니라 더 큰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지게 되더라도 적군에게 투항해버리면 편하게 부귀를 누릴 수 있으리라. 주위에 믿을 만한 신하가 하나도 없던 천자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노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노균은 군사를 이끌고 북방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때 이미 흉노족의 군대는 황성을 넘보고 있었다. 흉노족의 왕 야울선우가 자신은 그대로 북방에 남아있되 부하인 척발랄에게는 10만 대군을 붙여주어 황성을 치게 한 것이었다. 천자가 자리를 비운 황성은 쉽게 함락이 되고 말았다. 황태후는 며느리인 황후를 데리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다. 그리고 고생 끝에 산화함에 도착했으나 척발랄의 군사들은 어느새 그곳까지 따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벽성선이 도착해 있었다. 벽성선 역시 천자와의 대면 후 길을 떠났다가 난리를 만나 그곳으로 피난을 와 있었던 것이다. 벽성선은 황태후와 황후가 온 것을 알고 한 가지 지혜를 발휘했다. 자신은 황태후와 옷을 바꿔 입고 몸종 소청은 황후와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황태후 고부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은 몸종 소청과 함께 황태후인 척하며 산화함을 지켰다. 벽성선의 충성심에 감동한 황태후는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피난길에 나섰다가 다행히도 의병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병 대장은 바로 창곡의 아버지와 윤곽노였다. 거기에는 일지련도 있었다. 그리하여 일지련이 황태후와 황후를 곁에서 보호하며 진왕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무사히 다다랐다. 진왕은 천자의 매제로 흉노족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하여 황태후가 자신의 영토 안으로 피신해오자 통곡을 하며 정성껏 모셨다. 그런 뒤 자신은 군사들과 함께 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때 벽성선은 몸종과 함께 척발랄에게 붙잡혀 흉노족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벽성선이 자기는 황태후가 아니니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했지만 척발랄이 살려준 것이었다. 중국이 예의범절의 나라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중의가 무엇인지를 알겠다. 하여 내 너를 살려두겠다. 포로가 된 벽성선은 다른 명나라 백성들과 함께 흉노족 땅으로 끌려갔다. 그러다 중간에 진왕의 군사들에게 구출되어 황태후 일행과 함께 역시 진왕의 영토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편 노균이 북방으로 출정한 뒤에도 천자는 황성이 함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척발랄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행궁 가까이 왔을 때에야 그 소식을 듣고는 제 가슴을 쥐어뜯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천자가 그렇게 탄식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년 장군 2명이 행궁을 향해 달려왔다. 그들은 바로 마달과 동초로 창곡의 심부름을 온 것이었다. 귀양지에서 천자의 한심한 행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창곡은 천자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2 장군 편에 보냈던 것이었다. 그 편지를 가지고 2 장군은 그곳에 도착한 것이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황성은 이미 함락되고 천자가 있는 그곳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달과 동초는 2 편으로 나뉘어 마달은 천자를 모시고 떠나고 동초는 행궁에 남아서 흉노의 군사들을 막기로 했다. 그들이 나눠 가진 병사는 불과 1000명씩이었다. 하지만 척발랄이 행궁 앞까지 끌고 온 병사는 10만이었으니 그 숫자만 놓고 보면 흉노족 군대가 이길 것이 뻔했다. 그러나 동초는 죽기를 각오하고 10만 대군의 흉노족과 대등하게 싸워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초와 명나라 군사들의 기운은 떨어지고 있었다. 거기다 동초는 화살을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까딱하다간 동초도 죽고 행궁도 흉노족 군대에 내어줄 판이었다. 그러할 때 저편에서 구원병이 달려왔으니 그는 바로 마달이었다. 동초와 헤어진 후 천자를 모시고 떠났던 마달은 중간에서 또 다른 구원병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소유경이 귀양지에서 군사들을 모아 달려온 것이었다. 그때부터 천자는 소유경이 모시고 가고 마달은 동초를 돕기 위해 말머리를 돌려 달려온 것이었다. 이윽고 마달과 동초는 힘을 합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그 기세에 척발랄의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지더니 결국에는 그 수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척발랄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달과 동초는 천자가 있는 곳을 향해 내달렸다. 한편 북방으로 떠났던 노규는 흉노족 왕인 야울선우가 자신의 가족들을 잡아와 위협을 하자 그만 투항해버렸다. 선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군대와 노균과 함께 투항해온 청운도사를 모두 데리고 명나라 천자가 있는 곳을 향해 떠났다. 행궁에서 패한 척발랄의 군대도 전열을 가다듬고 천자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천자는 소유경과 마달, 동초 장군의 호의를 받으며 연소성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척발랄과 야울선우가 힘을 합쳐 그곳으로 쳐들어오니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야울선우까지 합세한 흉노족 군사는 그 수가 어마어마했으니 함부로 싸움을 벌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야울선우 또한 쉽사리 연소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비록 수는 적으나 명나라에는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탓에 무리를 해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그렇게 성만 포위하고 있어도 항복을 받아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야울선우는 잘 알고 있었다. 고립된 연소성은 머지않아 식량이 떨어질 것이고 식량이 떨어지면 항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야울선우 또한 쉽사리 연소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비록 수는 적으나 명나라에는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탓에 무리를 해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그렇게 성만 포위하고 있어도 항복을 받아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야울선우는 잘 알고 있었다. 고립된 연소성은 머지않아 식량이 떨어질 것이고 식량이 떨어지면 항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야율선우의 생각은 거의 들어맞아가고 있었다. 실제로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떨어져 천자까지도 풀을 씹어먹고 있는 형편이었다. 성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때 저편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한때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연소성 안에서는 또 다른 흉노족 군대인가 하며 비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창국이 이끌고 온 군사들이었다. 창국은 황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남쪽 지방 곳곳에 방을 붙여 병사를 모집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1만 7천 명이나 되는 수의 병사가 모여들었던 것이다. 이제 명나라 군대는 기운을 차리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숫자로는 여전히 앞섰지만 흉노족 군대는 양창국은 물론이요 강남홍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소유경과 마달 그리고 동초가 있는 명나라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야율선우는 최후의 방법으로 노균이 데리고 온 청운도사에게 도수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청운도사는 명나라 진영을 향해 도수를 썼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강남홍은 무언가 짐작되는 바가 있어 밤에 잠을 자지 않았다. 밤이 되자 청운도사가 한 줄기 푸른 연기로 변해 명나라 진영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문득 강남홍의 꾸짖음이 울려 퍼졌다. 네 어찌 스승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리 나서는 것이냐?
깜짝 놀란 청운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을 살펴보니 바로 백운도사 밑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강남홍이었다. 청운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곳에 어인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강남홍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렇잖아도 어젯밤에 스승님의 꿈을 꾸었는데 산속에서 다진 우정을 잊지 말라고 하시더니 너를 이렇게 만날 줄 알고 하신 말씀이셨구나. 그 말에 청우는 부끄러움이 일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남홍에게 즉시 떠나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흉노의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그곳에서 청우는 자신의 이부자리 속에 집더미를 갖다 놓은 뒤 아무도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음 날이 되자 야율선우와 노규는 청운 도사에게 또 다른 비법을 써서 명나라 군대를 물리쳐달란 요청을 하기 위해 청운을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이부자리를 걷어보니 그 자리에는 사람 대신 집더미가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청운이 달아났단 사실을 알게 된 야율선우는 이를 부득부득 깔다가 청운도 없는 이상 창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하란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다. 흉노족 군대가 물러가니 명나라 군대에게 남은 일은 천자를 모시고 황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왕은 천자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이참에 북방의 오랑캐들을 모두 소탕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아예 그 싹을 잘라놓는 게 옳을 줄 아옵니다. 천자는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10만 대군이 된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북방으로 나섰다. 그런데 도중에 도낭땅이라는 곳을 지날 때 문득 바람결에 사람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천자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알아보니 그것은 뇌천풍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노균의 관계 때문에 귀양을 왔다가 옥에까지 갇히게 되니 억울함이 사무쳐 매일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천자는 당장 뇌천풍을 옥에서 풀어 장군으로 삼았다. 그러고는 다시 군대를 이끌어 야율선우가 도망친 하란산에 도착했다. 하란산은 매우 요상한 기운이 넘치는 산으로 야율선우는 그곳의 기운을 이용하여 끈질기게 저항했다. 하지만 패배를 눈앞에 둔 척발랄이 명나라군에 투항하고 노균마저 분노한 뇌천풍의 도끼에 맞아 죽자 더 이상 혼자 버텨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우는 창곡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실력을 겨뤄보자고 발악을 하다가 역시 분노한 뇌천풍의 도끼에 맞고 말았다. 야율선우의 죽음을 끝으로 흉노족의 반란을 진압한 천자는 여진족과 토번족, 몽고족을 비롯한 북방의 여러 나라들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렇잖아도 명나라 군대의 위력을 잘 알고 있어서 반란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창곡과 강남홍 등 명나라 장수들의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맛보게 되어 천자를 떠받들며 명나라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진심 어린 약속을 했다. 드디어 천자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황성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온 백성이 궁 앞으로 모여들어 눈물을 훔치며 만세를 불렀다. 천자 역시 백성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빛나는 무공을 세운 창곡과 그 부하들에게 커다란 벼슬을 내렸는데 창곡에게는 연왕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한편 창곡이 돌아온 후 황소저와 어미 위씨는 벽성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또다시 벽성선을 헤아려는 계략을 꾸미다가 황태우의 노여움을 사 추자동이라는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위씨의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으로 황태우는 죄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황소저와 위씨를 그곳에 있는 허름한 흙집에다 가둬놓으라는 엄명을 내렸다. 추자동으로 간 뒤에도 황소저와 위씨는 벽성선에 대한 증오와 황태우에 대한 원망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다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황소저는 꿈속에서 질투가 심하고 성미가 악독한 여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보게 되었다. 그 후 황소저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위씨의 꿈에는 불현듯 위씨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한 노인에게 내 딸의 못된 성미를 고쳐달라고 하니 그 노인이 위씨의 내장을 모두 꺼내 깨끗이 씻고 뼈를 갈아서 독을 빼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위씨의 몸에는 정말로 뼈를 깎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종기로 변해 위씨의 몰골을 흉악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황소저와 위씨는 함께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열심히 불공을 들였다. 그제야 황태우는 두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와도 좋단 명을 내렸는데 집으로 돌아온 황소저 모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황소저가 개과천선을 하니 창국의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두 부인과 3명의 첩들은 우애 좋게 지내며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공양했다. 나라에도 태평성대가 이어졌다. 큰 난리를 겪고 난 후 천자는 간신배들을 멀리하고 올바른 정치를 베풀기에 힘썼다. 그러니 자연스레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은 넉넉해졌다. 하지만 탁당의 무리들이 완전히 소탕된 것은 아니어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창국을 깎아내리려고 길을 썼다. 그리하여 창국은 자신이 조정에 있는 한 간신배들이 계속해서 천자를 괴롭힐 거라 생각하고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천자에게 밝혔다. 당연히 천자는 그 꿈 알렸으나 100번 넘게 벼슬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창국을 끝까지 붙잡을 수는 없었다. 창국은 가족을 이끌고 취성동이라는 곳으로 내려가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홍은 정자에 올랐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떤 산에서 보살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남홍을 하늘에 있는 배곡루라는 정자로 데려가더니 그곳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한 명의 신성과 5명의 선녀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남홍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녀들 중에 하나가 너의 전생의 모습이다. 그래,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보니 어떠냐? 부귀 영화가 덧없다는 걸 진정으로 알겠느냐? 꿈에서 깨어난 남홍은 하도 이상하여 창국과 다른 부인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그들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살이 관세음 보살인 줄 알고 스님을 청에다가 제를 올리고 금과 비단을 보내 절에 암자를 짓도록 했다. 그 후로 집안은 더욱더 평안했고 부귀를 누렸다. 부모님은 장수를 누리고 창국 역시 다시 재상이 되었다가 물러난 뒤 80살까지 장수했다. 부인들은 각각 자식들을 낳았는데 윤부인은 3남 2녀를 둔 뒤 70까지 살았으며 황부인은 2남 1녀를 낳고 60여 세까지 살았다. 강남홍은 5남 3녀를 낳고 70세까지, 벽선성과 일지련은 각각 3남과 2녀를 두고 70세까지 살았다. 그 자녀들은 모두 세상의 이름을 떨쳐 부귀를 누렸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 번창하였다.